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특별한 시간, 건강 스페셜의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암 중에서도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대장암인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그 발병률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네. 특히나 이 남성들이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기 발견할 경우에는 네. 굉장히 생존율이 높지만 그렇죠. 후기로 갈수록 그 치유력도 낮아지고 생존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네. 조기에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수면 내시경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하는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의 경우에는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경우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대장은 또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도움 말씀 주실 마대원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마대호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리나라에서도 대장 내시경,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추세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구의 고령화로 대장암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암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자 중 12.5%로 두 번째로 높은 암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WHO 가입국 중 대장암 발병률이 1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위암에 있어서 대장암이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의 두 번째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주요 암 사망률 그래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주요 암 사망률 통계에서도 모든 암 중 폐암, 간암에 있어서 대장암은 17.1%로 사망률로 세 번째로 흔한 암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게 우리가 예상하고 또 알고 있던 대로 위암과 대장암의 유병률이 가장 좀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대장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더더욱 자주 검사를 하고 네. 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잘 걸리실까요? 네, 대장암의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50세 이상의 연령, 여성보다는 남성, 고칼로리 음식 섭취,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굽거나 튀긴 음식의 과다 섭취, 섬유질 및 칼슘 섭취 부족, 과도한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비만, 그 밖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의 염증성 장질환, 가족성 용종증, 대장암의 가족력 등이 있는 분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대장암에 대한 것들 여러 위험 요인들이 네. 있긴 한데요. 이제 뭐 유 원장님 여기 좀 네. 해당하는 사항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어떠세요? 뭐 저도 이제 그 뭐 네. 좀 기름진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술을 먹고 하다 보니 좀 못 지키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원장님 그렇다고 네. 하면 대장암은 사실 초기에 어떤 증세가 특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증세가 있나요? 사실은 대장암 초기에는 보통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배가 아프거나 배변 습관이 변화하거나 예를 들어서 대변의 굵기가 바뀐다든지 설사 또는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문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변 색깔이 선혈처럼 붉거나 짜장면 같은 검은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배에 평소에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오랜 기간 동안 소량의 출혈이 지속돼서 빈혈로 인한 피로, 어지러운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들어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증상 없이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흔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발견되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예후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검사인 것 같긴 네. 한데요.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리미리 검사를 할수록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네. 하고 치료력도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정말 맞아요. 주기적인 검사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이상인 경우에 네. 국가에서 또 무료로 분별 자멸 검사라고 하는 거를 또 시행을 해주는 걸로 네. 알고 있긴 한데요. 원장님 정확하게 이 검사는 어떤 부분을 검사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 만 50세 이상에서 매년 무료 검진으로 분별 자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대장암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 나는 이 분별 자면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아 나는 대장암 검사 받았다.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의 정구 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선종에서는 분변에 혈액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대장암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장암 경우에서는 이 분별 자면 검사는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대장암의 분별 자멸 검사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에 매우 훌륭한 검사이긴 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국가 검진 사업에 추가하려고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실제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또 보면은 네.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뭐 대장암 검사라고 해서 하는 그렇죠. 것이 바로 이 분별 자멸 검사인 것 같긴 한데 네.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맞아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검사 외에 어떤 또 정밀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외에 대장암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장 수지 검사, 이중 발용 대장 조영술, 네. CT 대장 조영술, 초음파, 그리고 오늘 자세히 알아볼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대장암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장 내시경 검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또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만 5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서 5년마다 권고되고 있고 용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3에서 5년 후에 추적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 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대장암 발병률이 있는 가족력이 있던 분들은 없는 사람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장암 진단 당시 연령보다 10년 정도 일찍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한편 이러한 검사 시기 및 주기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50세가 넘으면 미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세가 되면 아무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 받을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50세가 넘는다라고 하면 아무 증세가 없어도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시청자 입장이라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또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대장 내시경 검사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원장님은 얼마나 받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원장님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네.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한번 네. 동료 교수님한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받고 계신가요? 사실 그 뒤로는 바빠서 아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네.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좋은 건 알지만 네. 너무 바쁘고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또 대장 내시경 검사 원장님 직접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맞아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시청자분들은 주기를 거쳐서 그리고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네.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아마도 이 대장 내시경 검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안 받아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하면 가장 흔히 떠오르는 게 이 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네. 뭔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네네네. 되고 이런 과정들이 떠오르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카메라가 장착된 호스 네. 기계를 이용해서 항문을 통해 삽입을 해서
항문, 직장, 구불결장,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 그리고 맹장까지 이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받으시려면 먼저 검사 전에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검사 전날과 당일에 장 정결제를 복용하여 장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검사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만약에 용종이 있거나 병변이 많고 또 삽입이 어려운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왕절개나 복부수술 등을 받으신 분인 경우에는 장이 유착이 되어 내시경 삽입이 더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크기와 모양에 따라 조직겸자, 올가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절제하는데 이러한 시술을 행하는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제로 이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 뭐 10분에서 20분 좀 더 네. 많이 걸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그렇죠.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이걸 위한 또 준비 과정은 좀 오래 걸린다고 제가 또 알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장 정결제 이게 그렇죠. 좀 난관이 기다리고 있긴 네. 하잖아요. 근데 예전이랑 좀 다르게 요즘에는 굉장히 간소화되어서 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네. 않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어떤 식으로 간결화되었나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네.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받아봤지만 이 장 정결제 복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약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과거에는 그 대장 장결제 양 용량만 해도 4리터씩 드셔야 됐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예. 또 그 맛이 약간 좀 비위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즘은 그 양과 맛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기존의 장 정결제는 검사 전날 밤에 드셔야 되기 때문에 밤새 자주 화장실을 가야 돼서 숙면에 방해가 돼서 특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약 용량 자체도 줄었지만 검사 당일 새벽에 약 1리터의 약만 먹어도 가능한 약도 있기 때문에 전날 수면이 방해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물로 된 약을 드시는 거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약으로 대체된 약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장 정결제를 드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4리터만 알고 있었는데 뭐 또 네. 1리터로 줄기도 하고 알약도 줄었어요.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뭐 편해졌는데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뭐 용량이 많이 줄었으니까 부담도 많이 줄고 네. 한번 환자분들이 직접 그 내시경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장 정결제를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 요것만 잘 복용하면 검사 준비가 다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장 정결제만 복용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잘 복용했다 하더라도 네. 며칠 동안 음식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장 청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진처럼 장 청소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기껏 힘들게 약을 드셨는데 불완전한 검사를 받게 돼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죠. 사실 이런 경우에 장내 음식물 또는 이런 분변에 가려서 용종을 관찰하기 어렵고 용종이 보이더라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추후 다시 장을 비우고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어렵게 네. 준비했는데 또 저 과정을 거쳐서 새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맞아요. 하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음식물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진에서 보니까 참이씨 같은 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음식물 굉장히 주의할 거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원장님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물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잡곡이나 약간 나물류 같은 것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특히 껍질이 남을 수 있는 잡곡, 뭐 아니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 네네. 뭐 고춧가루, 들깨가루,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등이 가려 먹어야 할 음식들입니다. 또한 참외나 수박, 포도와 같이 씨 있는 과일들도 검사 전에 피해야 되는데요. 간혹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이 전날 저녁에 뭘 드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경우가 네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상시에 변비가 있거나 복부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장 청소가 다른 분들에 비해 더 안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특히 식이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네. 이게 뭐 장 청소라든가 음식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꼭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저희가 이 내시경을 받을 때
잠을 자고 있다가 뭔가 받고 나서 깨어나는 경우가 보통 많잖아요. 그렇죠. 수면 내시경. 수면. 그죠? 네.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수면으로 하는 건 오히려 힘들고 자기는 잠을 자지 않고 비수면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와.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뭐 수면으로 하느냐 비수면으로 하느냐 이런 거를 뭐 구분하거나 혹은 뭐 꼭 피해야 되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네. 저는 환자분한테 먼저 선택권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된다. 그냥 수면을 원하시면 수면을 하고 네. 수면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수면 내시경이라는 거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네. 원래는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용어에도 드러나 있듯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한다고 내시경을 약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진정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진정 상태는 각성이 가능한 낮은 단계의 진정 상태고 대부분의 내시경 의사들이 이런 진정 약제에 대한 교육 및 대처들이 경험들이 풍부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지만 어떤 분들이 수면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 이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수면 내시경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자주 불편한 분들은 내장신경이 예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과 달리 대장 내시경 검사 시 복통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평상시 복통이 잦았던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복부 수술, 예를 들면 충수돌기 절제술, 담낭 절제술, 제왕절개, 위절제 등을 받으신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뭔가 개복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장에 유착이 오는데 이 대장이 수술 부위에 달라붙는 유착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장 내시경이 유착부를 통과할 때 통증도 심하고 진입이 어려워서 대장 내시경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기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면 내시경 검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용종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장 용종 같은 경우가 또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 확률이 좀 그만큼 크긴 큰가요? 네, 쉽게 말해서 대장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장 내시경의 목적이 바로 이 대장 용종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대장 용종이란 대장 점막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혹 같은 형태로 대장 내강 안쪽으로 도출된 상태를 말하는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비종양성 용종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종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내시다가 우연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드물긴 하지만 혈변, 복부 불편감, 장 폐색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조기 대장암의 사진들인데 이건 정말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대장암이긴 하지만 꼭 전신 마취하고 개복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시경만으로도 완전 절제를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조기 대장암이 계속 진행을 해서 진행성 대장암으로 진행하게 되면 좀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로는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복해서 대장을 절제하고 항암 치료까지 병행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진행성 대장암으로 발병이 되기 전에 뭐 조기에 발견한다면 굉장히 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용종에서 암으로 발견되는 게 진행되는 게 도대체 얼마 정도 걸리는지요, 원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네. 종양성 용종에는 대표적으로 선종이 있는데 네. 통계적으로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하기까지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장암은 이론적으로 3년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다면 이 암이 되기 전에 전암성 병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한편 대장 내시경 검사 시 선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특히나 30대도 용종이나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변비, 설사나 지속적인 복통 등의 복부 증상이 있다면 젊은 분들께서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 몇 개 제거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들어보긴 네. 했거든요. 그러면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도 제거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사 중에? 네, 대장 내시경 검사 시에 용종이 발견되면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주사기로 용종은 바닥면에 이렇게 주사액을 주입해서 용종을 약간 대장 벽에서 띄웁니다. 그런 다음에 대장 점막과 경계가 구분되는 용종을 이렇게 올가미로 잡아서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또는 전기적 자극을 줘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종 절제술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고 또 대장 점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용종 절제술은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아주 낮은 빈도 약 0.3% 정도에서 출혈,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은 실제로 용종 사진 제거 사진인데요. 이랬던 용종이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용종이 있습니다. 네. 이 용종 밑에 파란색 용액을 주입해서 대장 점막에서 띄운 다음에 올가미를 이용해서 제거하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에 잘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뭐 대장 내시경 검사하러 했다가 용종도 제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네. 제거하는지도 제가 보고 나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제거를 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어떤 질병이든지 애초에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그럼요. 있잖아요. 예. 뭐 이미 네. 뭐 용종이 발견되고 나중에 암으로 나오기 전에 네.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 대장암을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유의사항들을 잘 지킨다면 분명히 반드시 예방할 수 있을 건데 네. 원장님 혹시 평소에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어떻게 이 얘기들을 전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얘기지만은 또 바꿔 말하면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고 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통한 체중 관리, 그리고 지나친 육식이나 기름진 음식, 특히 굽고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술과 흡연이 만병의 근원인 거는 뭐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또 추가로 꼭 실천하실 것은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섭취와 비타민, 칼슘과 같은 영양소 섭취입니다. 일반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엽산 등이 대장암 예방 효과에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예방법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 중요하다라고 하긴 네. 했는데 또 주변에서 네. 혹시라도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네. 본인이 평소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장 네.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혹시라도 이거를 끊고 가야 되나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원칙적으로 대장 내시경 자체만을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는 목적이 네. 용종을 발견해서 또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네. 때문에 간혹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용종을 제거할 때 출혈이 위험성이 높아져서 이거를 끊어야겠다. 아스피린을 먹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이거를 드시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간혹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드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자의로 끊으실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그 전에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끊을지 네. 여부를 상의한 후에 끊으시는 것이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런 검사를 할 때도 반드시 내과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자기 네. 전신 질환이라든지 네. 내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그렇죠. 알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 단골 주제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네. 구강 건강에 대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자연 치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임플란트라든가 브릿지, 틀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은 임플란트를 제일 선호하시죠,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충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노년기까지 이를 때까지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연세가 증가할수록 이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혹시라도 치아를 상실한 걸 복구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좀 집중하셔서 보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자리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라고 하면 어떤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장점이 치과 치료에서 네. 또 활약을 하고 있긴 한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술식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과연 어떤 것인지 네. 우선은 기존 임플란트 방식을 먼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혹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임플란트 술식이 이루어졌나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에 대해 정의해 보면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경우 치아를 뽑은 자리의 잇몸뼈에 생체 친화력이 아주 높은 티타늄으로 된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치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치과 술식입니다. 다음 화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은 먼저 수술 전 정밀 검사 후에 잇몸뼈 속에 임플란트를 심는 1차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후 임플란트를 잇몸 밖으로 노출시키는 2차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대폭 축소한 것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1차 수술 후에 바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2차 수술 없이 최종 보철물을 장착함으로써 치료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비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보다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게 디지털 임플란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3D 모의 수술을 통해서 최상의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컴퓨터 분석을 적용한 수술용 가이드를 통해서 최소 절개 시술로 빠르게 통증이 적게 진행하는 것이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법입니다. 최근 치과용 CT의 발달로 과거의 평면적인 엑스레이 영상에서 얻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치과용 CT의 저변화에 따라 CT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계획 또한 용이해졌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 부위 치조골의 형태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임플란트의 본체의 직경과 길이 등을 결정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사전 작업입니다. 수술 전 이러한 평가는 수술 중 돌발 상황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계획은 진단 과정에서 계획된 임플란트 위치를 가이드 장치를 이용해 구강 내에 정밀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시술 전 구강 내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스캐닝 작업을 시행하고요. 이 스캐닝 데이터를 치과용 CT 데이터와 정교한 중첩 작업을 시행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프로그램상에서 환자의 치료 계획이 수립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조골의 폭과 높이 등 해부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임플란트 본체 사이즈와 식립 깊이, 방향 등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데이터는 3D 프린터에 의해 가이드 제작을 하게 되고 이 가이드를 이용해 구강 내 수술 진행 및 임시 보철물의 장착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임시 보철물 장착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네. 과정에서 보니까 뭐 디지털 가이드라고 하니 가이드가 핵심 기술인 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자세히 또 모델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화면 보시면요. 네. 먼저 구강 스캐너로 입안의 치아, 잇몸 상태를 정확히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스캐닝을 하면 3D 컬러 이미지 데이터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 3D 컬러 스캔 이미지를 3D CT 영상과 프로그램상에서 오차 보정을 한 후에
프로그램상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치료 계획에 맞춰 디지털 가이드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가이드에 맞춰 수술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과정을 거치면 아마 장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원장님, 이 수술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장점이라든가 또 이런 수술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요? 네, 그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에게 최적의 수술 계획에 따라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대신 수술 후 임시치아 장착 등 보철 과정은 훨씬 간편하게 수행됩니다. 임시치아를 수술 후가 아닌 수술 전에 미리 제작해서 수술 후 진료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임플란트가 또 좀 효과적인 경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뭐 우선은 시간 단축 정말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단축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단축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원장님. 그렇죠. 얼마나 단축이 되나요? 화면 보시면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하고 그 1차 수술하시고 소독, 그리고 실밥 제거, 2차 수술, 실밥 제거, 인상 체득, 임시치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이라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꽤 많은 과정을 하게 그렇죠. 되죠. 예. 하지만 디지털 가이드 시술은 수술 전 식립 위치를 미리 결정하고 계획된 그대로 시술하기 때문에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상당히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당일 임시치아 장착이 가능하고 추후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면 되는 아주 획기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본다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비해서 기간도 줄어들긴 그렇죠. 하지만 뭐 내원의 네. 수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수술 당일날 바로 임시치아가 있다 엄청난 보니까 장점이죠. 예, 네. 이거는 뭐 사실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뭐 네.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실제로 일반인들이 뭐 하고 싶긴 할 텐데 네. 만약에 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과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우리가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비해서 매우 정확한가? 내가 원하는 그쵸. 길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수술 전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적의 임플란트의 종류, 위치, 방향 등을 정하게 되고요. 화면 보시면요. 이 데이터를 정확히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 수술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증례는 앞니 4개를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뺀 후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신 분인데요. 수술 전에 2개의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되고 이 치료 계획에 따라 디지털 가이드에 의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졌고 임시 보철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를 통해서 네. 오차가 또 최소화되기도 했고요. 또 앞니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또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본데 사진을 보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네.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임시 보철물까지 장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에 술자의 의도와 맞지 않게 임플란트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임플란트가 그냥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삐뚤게 네. 돼 있죠. 네. 근데 뒤에 사진 보시게 되시면 치아의 그 각도와 같이 네. 일치하게 되는 그런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과정을 네. 통해서 미리 이제 식립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각도에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 건데 OX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를 이용하면 수술 시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X입니다. 네네네. 그 임플란트 수술 전에 모든 치료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과정이 좀 짧고 되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더 복잡하고 그런 정교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많은 단계에 들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열 손상을 위한 네. 주수 과정도 또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네. 아무래도 네. 이 단계가 좀 늘어날수록 어쨌든 좀 정밀한 결과를 위해서는 네.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뭐 수술 중에 열 손상에 의한 뭐 골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수술 네. 과정 중에서 주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그런데 이런 주수 과정이 네. 좀 생략되거나 아니면 잘 주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네. 이제 그 임플란트 표면에 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임플란트와 골 주변 간에 골 유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실패를 실패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잘 심겨졌다라고 했는데 네. 뭐 원인 없이 염증도 없이 갑자기 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마 저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열에 의한 손상은 이렇게 그 과도한 힘에 의해서 네.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저도 한번 OX로 한번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네. 통증이 적다. 어. 맞나요? 틀린가요? 이거는 동그라미입니다. 아, 네, 오. 맞습니다. 네.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에서의 절개, 즉 네. 메스를 사용하지 않고 잇몸에 드릴을 사용해서 구멍을 만듭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그 구멍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붓기가 적고 통증이 적습니다. 네.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했을 때 통증이 참 적고 실제로 이 출혈도 적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네. 통한 임플란트의 궁금증을 좀 OX로 알아봤는데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듣기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원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임플란트 이 수술의 성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매우 유용한 툴입니다. 네. 건축에 비교하자면 뭐 손쉽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건강한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컨디션의 잇몸뼈 상태가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많은 분들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는데요. 이 잇몸뼈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치조를 만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더 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뼈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게다가 또 치과 네. 의사의 손으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 가이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선생님들의 또 이 수식 같은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혹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수명은 또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긴 맞아요. 한데 어떤가요? 그렇죠.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의 수명은 임플란트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뭐 임플란트 본질 자체는 이제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다른 치아들처럼 관리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본체 위에 있는 그 보철물 자체는 이제 임플란트와 다르게 마모나 파절 등의 이유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은 10년 이상 쓰실 수 있지만은 불편함이 없으시면 10년 이상 쓸 수 있지만 잘 관리가 안 되고 불편함이 생기거나 파절이나 마모가 생기게 되면 그 이하로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술식 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결과는 비슷하게 최상의 결과를 원하면서 네. 좀 더 간소화되고 그리고 맞아요. 수술 방법 자체는 좀 구체화되긴 했지만 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이 모의 과정이 그렇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내원 횟수가 많이 줄어들긴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장점이 많아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그렇죠? 네. 근데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활용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치아를 발치를 하고 네. 즉시 그 당일에 이렇게 식립하는 것도 가능한지 우리가 이번에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이 네네. 주제를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원장님.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란 어떤 걸 말하나요? 네. 그 화면과 같이 함께 보시죠. 네. 일반적 임플란트의 시술 과정은 우선 발치를 한 뒤에 잇몸이 회복되기까지 약 2, 3개월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어둔 상태로 3에서 5개월을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한 뒤 본을 떠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는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는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 수식에 비해 잇몸 회복에 걸리는 2, 3개월의 기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복 기간 동안 또 이가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이긴 할 텐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만 하면 누구라든지 사실 하고 싶어 하긴 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또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장님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지만 네네.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발치와 부위에 필요한 만큼의 양질의 잇몸뼈가 없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티타늄 기둥을 잇몸뼈에 심어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질의 뼈가 없게 되면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신경관이나 성악동 등 해부학적 이유로 또는 뼈가 너무 물렁하거나 너무 얇은 경우 고리 이식술을 한 뒤 뼈가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시술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치한 치아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인데요. 임플란트 픽스처가 식립될 주위에 심한 염증이 있다고 하면 추후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치아 내부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충분한 치유가 일어난 이후에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임플란트를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심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주변을 좀 보완하는 과정, 맞아요. 뭐 이 염증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 결국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맞아요. 있는 2, 3개월의 그 치유 기간이라든지 더 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밖에도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발치하고 나서 바로 식립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또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치료 기간의 단축이 가장 큰 장점 네.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함으로써 마취 후 수술하는 단계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오, 장점입니다. 네네네. 네. 제가 이 주제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거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몸을 열고 뼈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기둥을 심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찔하게 들리죠. 네네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수술 전날 밤에 두려워서 한숨도 못 주무시다가 수술하는 동안 단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네네. 네. 그런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는 환자들이 가장 망설이는 수술이라는 부분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꼭 시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발치창의 치유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발치한 곳에 피가 차고 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발치한 곳은 특히 신생골 형성이 제일 잘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골 형성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는 임플란트의 고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대합치, 막 닿는 치아가 움직이는 기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치아는 생각보다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같이 씹히던 치아가 없어지면 그 자리로 올라오려고 하죠. 또한 발치와 치아 옆 치아들도 빈 공간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를 뺀 지 오래되어 뒤에 치아들이 앞으로 쓰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잇몸이 좋은 경우라면 많이 움직이지 않겠지만 남아있는 치아들이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주위 치아들이 많이 움직여 치아들 사이가 벌어져 갑자기 음식물들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들의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면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까지 묶어놓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뼈 흡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잇몸뼈가 흡수되어 잇몸이 푹 꺼진 형태로 변하게 되고 특히 앞니의 경우는 신미성이 중요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잇몸이 꺼지게 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든데요. 이럴 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잇몸뼈 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임플란트 중에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여러 가지 장점들
얘기해 주셨는데 뭐 특별히 또 다른 뭐 궁금하신 게 있는지.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발치 즉시는 앞니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뼈도 흡수하는 네. 걸 박아준다라고 하니까 정말 네. 좋은데 혹시 이게 어금니에 사실 힘을 좀 많이 가하는 부분인데 네. 어금니에도 가능한 방법일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수식입니다. 네네. 뭐 치조골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네. 잇몸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은 잇몸이 충분하다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많이 시행되고 있고 잘 사용하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식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뭐 어금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임플란트를 뭐 하나 두 개 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이게 다 발치 즉시로 가능한가요? 네, 뭐 가능하고요. 우선은 가능한데 네. 치조골이 항상 선결되는 이제 조건이 네. 치조골 잇몸뼈가 좋아야지 그 컨디션이 좋아야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개수라든가 어떤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심을 수 있는 뼈의 공간 그게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네, 그렇죠?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이제 임플란트 그 이제 수술을 하고서 저희가 항상 뭐 주의하는 게 있죠. 이 임플란트 네. 수명이 한 뭐 10년 가까이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오랜 수명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그렇죠. 네. 환자분들이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가 뭐 예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임플란트 하신 후에는 오랫동안 이제 잘 사용하시려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치과에 자주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자연치아와 같이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여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치과에 정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내원하셔서 네네. 방사선 사진과 함께 같이 충분히 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사실은 네.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 생활 관리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뭐 치과에 자주 와서 3에서 6개월 정도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집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일반적인 자연 치아와 조금 차이 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연 치아보다 이제 치간 그 치아 사이 공간이 굉장히 낮아져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연 치아도 이제 치간 칫솔이나 칫솔 그 치실로 많이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것보다 더 이제 더 많이 이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뭐 치아에서 보철, 이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올리는 상부 보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뭐 양치질을 하는 것 외에도 뭐 단단한 걸 먹지 말라든지 뭐 다른 또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없나요? 왜냐면 오래 쓰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예. 오래 쓰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예. 그 치과 그 임플란트 보철물에 따라서 다르신데요. 네. 이제 보철물 중에 이제 도자기로 만들어진 보철물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단한 재료들, 단단한 음식들을 쉽게 드시면 파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단단한 음식들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는 오래 쓰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치과에 가는 것도 두렵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원장님께서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생활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주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 되게 잘 해주셨고 네. 저희가 이제 뭐 앞서서 말했던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발치 즉시 임플란트 모두 다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단축해주는 효과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정말 아쉽긴 하지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더 건강하고 알찬 주제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